저번 시간에 너희들 이제 같이 했었던 거, 그러니까 영상 보고 왔었던 거 앞에 부분 내용 한번 복습해보자. 아버지가 난장이었고, 그치? 그 다음에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스웨덴 계층을 좀 상징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가족이 어떻게 됐었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5명이 주인공이야 실제로, 그치? 영수는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아? 유빈아. 좀 소극적이고, 뭐 순종적이고, 그냥 뭐 일에 대해서 막 엄청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 반대로 영호는 좀 불같고, 좀 다혈질이고, 좀 화도 많고 반항적이고, 상황을 이제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괜히 이제 소리도 지르고 뭐 그렇게 하는 아이인 것 같고, 영희는 펜지꽃 같다고 그랬었지. 여리고 순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저기 자기 남편이 장애가 있고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원구 행복동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 걔네들 집이 한 먼저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그 판자촌이라는 곳이 사실 국가 땅 맞아. 국가 땅이기는 하지만 판자촌이라는 곳이 무허가 판자촌 맞는 말이기도 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기는 하거든. 그런데 당장 이제 뭐 하루 밥 벌어 먹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집을 그냥 이제 엉성하게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조금 보수하다 보니까 하나의 마을이 이루어진 거거든. 그럼 나라에서 진작에 못 짓게 하던가 거기에 못 살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미 거기엔 동사무소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사실 반쯤은 허가해 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묵인한 거지. 나라에서도 뭔가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러던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이야. 어,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지. 뭐랑 뭐? 아파트 입주권이랑 이주보조금. 이주보조금은 말도 안 되게 턱없이 적어. 이 돈으로 뭐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아파트 입주권은 근데 있어봐야 입주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일 뿐, 아파트에 들어가는 돈은 따로 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있었으면 거기에 살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사실 권리인 거지. 그럼 아파트 입주권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종이 쪼가리야. 당연히 누군가한테 팔겠지. 입주권을. 근데 그럼 그 사이에서 그 사람들 입주권을 조금 정보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아주 비싸게 팔아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그러니까 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이유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서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 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 매매 문서 자체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이제 되물리됨을 깨닫게 돼, 이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 잘 기억해도 명희라는 친구, 명희는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야.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빠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어.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가 읽고 있어. 왜 하필 1만 년 후의 세계일까? 그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돼. 은수야, 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 이 장면에서 등장을 했을까? 그러니까 뭐 영화로 따져보자면 아버지는 이제 나가 있고, 그치?
내가 아빠가 읽던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이 되겠네. 그래서 왜 제목을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작가가 정해놨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해봐 그냥. 네가 작가라면. 지금 난장이 가족은 현실에서 이 시궁창 같은 생활, 너무 힘든 생활,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현실을 아주 먼 시대가 지나야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로 만년이 지나야만 우리의 가난의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아주 먼 미래,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난장이네들의 현실. 즉 과거 해상을 하네. 영희는 온종일 펜츠꽃 앞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었고, 여기도 역순행적 구성이네. 현재이다가 과거로 가. 내가 방송통신 고교 강의를 받기 위해, 지금도 방송통신 대학은 있지. 대학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통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학위를 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교가 있어.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는 건 당연히 너희들도 그냥 뭐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태영이 취미로 공부하니? 공부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러고 하는 거니? 왜 하니 공부? 그치. 미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야? 좋아.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보통 많이 뭐라고들 하냐면 가장 쉬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그래. 실제로 있는 말이야.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계층에서 다음 이해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공부라는 거야. 학업. 대학 졸업을 하느냐, 어느 학교 졸업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취업을 하고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많은 것들이 사실 결정이 되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단거리를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를 많이 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을 거야. 은수야, 왜 이렇게 산만하니 오늘? 펜 빌리고 지금은 머리 말고. 자, 알았어. 알겠어. 이제 집중하자. 다 끝났지? 자, 집중합시다. 고교 강의를 받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갔었어. 그러니까 이 라디오는 지금 영수한테는 어떤 존재인 거야? 그렇지, 공부할 수 있는 도구야, 도구. 알겠지? 그러니까 영수한테 라디오는 어떤 존재야? 희망이야, 희망. 뭐를 위해서 라디오 샀어? 강의를 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 라디오 사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라디오는 하나의 희망이지.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 그런데 영희가 기타를 가지고 싶어 해. 영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소망?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정도라고 보자.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고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얼굴이 아주 예뻤어.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고 나는 그래서 영희의 그런 기타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라디오를 차마 살 수 없었어. 내 동생이 기타를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라디오를 조금 더 싼 것으로 바꾸고 영희가 든 기타를 저희 가게 주인한테 가르쳤어. 저거 하나 달라고. 승현이 여동생이니? 너는 여동생이니? 없니? 여동생? 의빈이 오빠 있잖아. 오빠한테 아주 잘생겼다는 말 하니? 평소에? 그냥 여기 친동생한테 아주 예뻤다고 하잖아. 안 해? 오빠가 너보고 아주 예쁘다고 하니? 안 하니?
친오빠가 친동생한테 아주 예쁘다라고 했을 정도면 영희는 정말로 예뻤나 봐. 그치? 어? 뭐라고? 신동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 새로운 해석이다. 현대소설계. 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이 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사주고 싶었어.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는 배려심 가득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라디오가 고장이 나 있는 장면이고 영희의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져 있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와. 가연아,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니? 응? 정확해. 희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을 뭐 하고 있어? 암시하고 있지.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줄 끊어졌지만 계속 치고 있어. 일만 년 후에 세계라는 것은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 거였어. 여기서 무슨 냄새 났지, 은우야? 앞에 내용에서 주택가에서 막 냄새 나가지고 막 되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무슨 냄새를 맡는데 은우 숙제 해왔니? 안 했구나. 그럼 모르지. 승현아, 무슨 냄새 나니? 자연의 냄새가 나? 은수야, 무슨 냄새 나니? 숙제 해왔니? 고기 냄새 나잖아. 고기 냄새. 겨울 옆에서 그래가지고 막 고기 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조르잖아. 장면 알지? 고기 먹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여기 부유한 곳이야. 지섭이었어. 그쪽에 사는 애야. 하지만 가정교사야. 그러니까 그 집 3층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사는 뭐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이제 셋 딸려서 살면서 이제 가정 교사 일하는. 그러니까 지식이기는 하지만 부유하진 못한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야. 조금 우리와 차이는 있지. 지식인인데 또 공통점도 있어. 소외된 계층이야. 통해. 아버지와 그는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상을 꿈꿔. 그러니까 달나라로 가고 싶어해. 그건 뒤에 부분에 나와.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왜? 라고 하니까 이 땅은 떠나야 된다라고 해. 그것을 아버지도 동의하거든. 떠나야 한다라는 인식은 서로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하고 왜라고 묻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희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사랑이 없고 욕망만 갖고 있는 땅이야. 지금 70년대 대한민국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몰라. 자, 사랑이 없고 욕심만 가지고 있어.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욕심. 이걸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하지. 또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몰라. 배려하지 않아. 이런 이유들로 뭐라고 해? 이 땅은 죽은 땅이라고 그래.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줘. 아저씨 평생 동안 일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정말로 나는 성실했대. 법도 잘 지켰고 준법이야. 법을 잘 지키다. 준법 정신이라고 하지.
정직하게 살았어. 또 그러면 간절하지 않았나요? 간절했어. 난장이는 다 가지고 있었어. 열심히 살았고 준법 정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뭘 이제 누굴 속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또 간절함이 있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 결국 불공평이야. 불공평이야, 불공평. 정당한 대가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떨어지는 거 없고 가난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은 땅, 다시 말해서 지금의 땅, 지금 우리 사회, 썩어 빠진 사회를 떠나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여기 떠나면 어디로 가? 라고 했더니 지섭이가 달나라로 가야 된대. 이 달나라라는 건 실제로 달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적어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 적어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잘라라. 미안해. 화내지 마.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 공장 저 높은 굴뚝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어. 피레침 잡고. 그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런 장소에 이제 서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옆에 지금 다리 걸려 있지.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가 떠오르는 한 장면이네. 지섭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 달나라로 가야 된다 그랬어. 아버지는 그 근처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 달. 뭔가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그래 적어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달나라로 가고 싶어해. 거기서 아버지는 어디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냐면 내가 높이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왔잖아.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자. 올라왔어요. 저기 옆에는 달나라가 있어. 조금만 더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내가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날려. 하지만 종이 비행기는 달나라에 다 못 닿겠지. 그렇지? 그럼 이 종이 비행기가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 여빈아? 그렇지. 난장이는 결국 저 달나라로 갈 수 없어. 그래서 잠깐은 날아오를 수 있지만 종이 비행기가 결국 동력을 잃고 떨어져 버리지. 다시 땅으로 돌아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겠지. 하늘로 잠깐은 날아오르지만 결국은 땅으로 추락하고 아버지의 희망은 좌절될 거야. 자, 요 부분이 앞에 줬던 프린트에 없거든. 요 부분 없는 사람은 조금 추가를 해놓을 텐데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나. 이 부분이랑 영희가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가는 부분. 요 두 부분만 좀 요약해서만 적어두면 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 영희가 김 사장을 따라가는데 가족들 모르게 따라가거든. 김 사장은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이야. 매수자는 산 사람. 그래서 영수와 영호는 공장을 다니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 줘라야, 이게 뭐 별거 아니야. 나 10시간 일했으니까 지금 시급 한 9,700 얼마 되잖아. 만 원을 하고 치면 그래도 10만 원은 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렸어. 실직을 했고,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몰래 김 사장 따라갔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가족들 모르게 갔으니까. 그래서 영희는 그 김 사장이 사간 입주권을 훔치려고 따라가. 왜냐면 저 입주권은 우리 가족한테 희망 같은 거거든. 근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고. 사실 김 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사기꾼이랑 비슷해. 여기서 너희 맨 앞에 필기한 거 잠깐 볼래? 필기해온 사람들. 선생님이 이제 필기해 준 거 중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1부는 주인공이 누구였어? 첫째 아들, 그치? 영수. 2부는 영호.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호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영호가 누구를 찾으러 다니냐면 영희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영희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 외계인이 잡아갔다고 그래. 그래서 외계인이 이제 착륙했었다고 사람들이 목격한, 다 이제 헛소문이죠, 헛소문. 막 그런 곳을 지금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 어둠이 조금씩 뒷걸음져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밤을 우리 집에서 보내지 못했다는 아픔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밤을 우리 집에서 못 보냈다고 그랬지. 괜찮아? 그럼 요 다음 날이 나가는 날이야. 알겠지? 비행 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이 영희를 태워갔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지금 영희를 기다리고 있나 봐. 비행 접시를 기다리고 있던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 또 과거로 넘어가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계속 교차되면서 진행되는 게 되게 특징적인 소설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야.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선생님이 이렇게 2번이나 할 정도로 역순행적이지. 왜냐면 이거 되게 옛날 이야기 같고 진짜로 저런 일이 있었나 싶지만 1970년대 진짜 현실이야. 현실에서 있었던 일들이야. 자, 그래서 막 찾아봐라 하다가 뭐 주정뱅이랑도 만나고 뭐 이래. 근데 주정뱅이는 또 헛소리 하고. 그래서 주정뱅이가 뭐라고 해? 머리가 크고 다리는 아주 가는 이런 애들이 데려갔대. 우리가 떠올리는 외계인의 이미지지. 어느 정도로 주정뱅이냐면 기와장 펌프머리 장독 2개를 모두 팔아서 모두 술로 바꿔가지고 마셔버렸어. 이미 주인 없는 집들도 많았고 자기 집도 어차피 철거해야 돼. 나는 풀숲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죽이 하늘이 별빛이 흐려 보였다. 날이 서서히 밝기 시작했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두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현재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가 과거, 다시 현재. 그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가 다시 현재 끝. 여기 다시 과거.
회사 다닐 때야 이때는. 알겠지? 이건 힘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럼 뭐야? 용기가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찾아왔고 일종의 싸움이라고 해. 뭔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던 그런 싸움.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해고당하지. 형은 그 시절에 점심을 굶었고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어. 자, 여기 이제 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굴로 바뀐 거야? 영어로 바뀐 거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나는 누구야? 영호가 되겠네. 그래서 주인공이 사실 이거 1부, 2부 요렇게 봐. 밑에가 3부고 1부, 2부, 3부 총 12부작짜리 연작 소설이야. 그래서 그걸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1부, 2부, 3부 이렇게 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걔네들 이제 공장 다녔던 이야기가 쭉 나와. 형은 점심은 굶었고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점심 굶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뭐 하자고. 우리 적어도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 하자. 이런 모의를 좀 하려고. 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되느냐? 왜 점심을 굶고 얘기해야 하느냐? 우리는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어.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잘하고 있어. 자, 물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였지만 방학 때 그치 가연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한다면 개별적으로 최대한 분리를 해놓고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숙제가 얼마나 나왔는지 서로 모르게 한다면 불만도 그렇게 쌓이지 않겠지. 덜 쌓이겠지. 그런데 이제 서로 숙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애들이 단합력이 생기니까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 오자마자 막 수영이 외쳤지.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태영이가 함께 외치지. 사실 1970년대에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이 그런 거였어. 노동자들이 따로 있을 때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걔네들이 뭉쳐버리고 단체로 파업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단체로 태업을 한다든가 뭔가 단체로 주장을 한다든가 노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 사실 뭐 무섭다기보다 무섭다. 사용자 입장에서 무섭지. 자본가 입장에서. 근데 이 당시에 시점이 어땠냐면 70년대 80년대면 우리나라 최고도 성장기야. 그러니까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해. 사람들 돈 진짜 많이 벌기 시작하거든 실제로. 그런데 이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노동자들은 계속 급여가 똑같아. 그래 이 사람들 돈을 더 벌려고 그러면 이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자르든가 아니면 같은 인원을 일을 더 많이 시키던가. 그러니까 노동자를 정말로 갈아먹어. 많이 죽기도 하고 진짜로 그냥 과로해서 많이 죽어. 죽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모이게만 하면 돼. 못 모이게만. 그러니까 어떻게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하게 시키고 점심시간은 딱 10분 주고 나머지 20분은 뭐 하라고 그래? 나가서 공차라고 그래.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야. 모여서 얘기 못하게 하려고. 퇴근 다 따로 시켜버리고 서로 친하게 못 지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끼리 회사가 얼마나 부당한지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지.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 못하게 해. 우리 근현대 사회를 정말로 단적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소설이야.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리고 공차고 다녀. 축구해 그냥. 들어와.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어.
탁한 공기, 소 열악해. 근무 조건이 매우 열악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야근은 일상이야. 노동력을 착취당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미안해. 착취.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어. 그러면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어. 대가는 매우 낮아.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만 하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잠을 자야 성장할 텐데 이 나이 지금 사실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중학교 나오면 잘 나온 거야. 60년대만. 요때 이제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에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중학교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야. 그거보다 한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온 거야.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자습실 가서 달라고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취업을 언제 하냐면 니네 때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을 했어. 실제로 95학번, 94학번, 95학번 요때 그 대학 진학률 그래프 보면 94년도에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50%가 안 돼. 50%가 안 돼. 반에서 절반은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갔어. 단순히 경제 사정 때문이야. 그래서 50% 정도는 그때 95학번 정도, 그때 한 20살 정도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80% 정도 대학 가거든. 그래도 그때는 절반 정도가 그냥 대학 못 가서 대학 못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왜? 당장 돈 벌어야 되니까 취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공고나 상고 뭐 이런 데 나와서 바로 취업하는 게 되게 좋은 길이기도 했었어. 실제로. 당장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몇십 년, 20년 정도 전이잖아. 그러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일했다고. 너희 나이 때 다 일하고 있었어 대부분. 대학 가는 사람은 극소수. 그러니까 자야 할 때 못 자고, 자야 할 때 못 자고, 먹어야 할 때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크지 못해. 발육 구조 현상을 겪어. 이런 건 이 시대의 상징 같은 거야. 뭐 물론 유전적으로 키가 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옛날 분들 키가 작지. 그렇지.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키가 작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똑같은 유전자 다 타고났는데 뭐 한국 사람들인데 뭐. 우리만 갑자기 외국 유전자 받은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있을 뿐. 이런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들. 내가 이제 뭘 먹어야 할 때 잘 못 먹고, 자야 할 때 제대로 못 잤던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지.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했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 1970년대, 80년대 어떤 상황이었다고? 우리나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최고도의 경제 성장 시기야. 그때가 불황이라고 하면 뭐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밑에도 나와. 공장은 계속 커져. 계속 성장하는 시기야. 하지만 불황이라고 해. 왜? 돈 안 줄라. 이런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서 불황이라는 핑계를 대지. 이런 형태의 억압이라는 건 뭐야? 아까 했던 열악한 노동 환경, 턱도 없이 작은 대가. 그래서 유무형의 폭력, 유형적 폭력도 있었지만 무형적 폭력. 그게 잘 안 통하면 뭐라고 해? 야, 우리 공장 커지고 잘 되면 우리가 다 나눠줄 거야. 걱정하지 마. 노동자에게 희망이라는 기만을 하지. 거짓말이야. 희망으로 기만을 해.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 차라리 지금 당장에 조금이라도 맛있는 밥을 주기를 바라. 몇십 년 후에
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돈보다는 당연히 안 주지. 이거 누가 나눠줘. 변화는 없었고 나빠질 뿐이었어.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고 야강 수당도 많이 줄었어. 그래서 요 나빠지는 거, 뭐가 나빠졌는지 뭐 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지. 계속 열악함이 증대돼. 하지만 공장은 성장해. 열악함. 노동자들은 힘들어지고 자본가들은 좋아져. 서로 대조되고 있지. 다시 말해서 빈부격차는 커지고 이런 거를 빈익빈 부익부라고도 하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 더 부자가 되는 걸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라고도 하지.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사장은 뭐라 그래? 우리 회사 위기야. 내일 망할 것 같아.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야. 지금 내가 다니는 말은 다니는 공장은 그래도 좀 큰 회사거든. 그런데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가 망하면은 나가야 하고, 나가면 더 작은 공장을 가야 되고, 작은 공장을 가면 대우는 더 열악해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무서워.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왔고 중요한 성장기의 3, 4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어. 실제로 70년대, 80년대 현실이야. 알겠지?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이 기반이랄 것도 없고,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밖에 사물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고 서로 대화도 못하게 해. 아무도 땀으로 다진 기반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어.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어. 우리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되겠지. 회사 사람들은 자본가들.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건 뭐야? 노동자가 뭔가 권리를 찾거나 권리에 대해 생각하거나 정당한 것, 그것을 생각하는 거 싫어했어. 당연히 싫어하지. 기계처럼 일만 하길 바랐어. 그리고 이 당시가 이제 이런 고도성장기,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첫 번째였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어른들도 우리한테 해줄 말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처음이야. 어른들도 자기의 경험을 들려줄 것도 없었고, 마음속에는 옳은 것이 실제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현실은 굉장히 부조리해.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노동자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사람은 사장이야. 퇴직금에 대해서 모르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고, 최소 근로시간에 대해서 모르면 최소 근로시간을 안 지켜줘도 돼. 최저임금을 모르면 최저임금 안 지켜줘도 돼. 거기서 이득 보는 건 다 사장이야. 배운 사람들이고. 그 집 식구들은 정원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식구들의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바라면서 무럭무럭 자랐어.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 아까 얘기한 발육, 부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무들이 의사가 있어. 나무들만 가꾸어주는 의사가 있어. 근데 그 나무 의사 가게, 나무 의사, 수의사,
거기에 이제 밑에 병충해 구제 생리적 피해 진단 외과 수술 건강 유지라고 되어 있어. 나무는 의사의 관리를 받아. 부잣집 나무는. 하지만 나는 의사의 관리도 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코피를 쏟는 애야. 나가 아니라 이제 같이 다니던 조혁은.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대. 풍자적인 말이지. 웃었대잖아.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사장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의사도 있어. 나무보다 못한 노동자들의 삶. 어린 조혁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굉장히 열악하고 건강도 안 좋아. 열악한 환경에 건강도 안 좋아.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가 되겠네. 또 내가 다녔던 공장에서 형과 이야기하고 그 공장의 상황을 떠올렸어. 아까 어디였지? 풀숲이었지? 막 영희 찾고 영희 기다리고 있었지. 그치? 영희를 보았다는 사람은 주정뱅이밖에 없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너네들 때문에 나갔어. 뭐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에. 실직했지. 아까 중략 부분에서도 봤지? 실직했어. 우리는 돈도 없고 집도 없어. 다 너희들 책임이야. 왜 거기 잘 다니던 데를 그냥 조금 권리 찾겠다고 얘기를 해서 잘리고 그래. 난장이 가족의 현실이지. 우리는 이제 돈도 없고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 왜 쫓겨났니? 왜 뭐였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야.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영희는 나갈 때 요것만 딱 가지고 나갔대. 줄 끊어진 기타. 줄 끊어진 기타. 아까 기타가 뭐를 이야기했지? 희망. 영희의 희망. 영희의 소망. 맞아. 그리고 오빠가 사준 그 물건. 괜찮니? 네.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 펜지꽃은 뭐를 좀 상징하는 거 같니? 영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 이렇게 설명해 줬던 것 같아. 그치? 희망. 이제 마지막 날 밤이 지났지? 저 오전이 돼서 다시 집에 들어왔어. 다시 들어왔어. 왜 풀숲에서 왔잖아. 이제 풀숲에서 왔어. 그때 이제 지섭이 소고기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와. 이제 마지막 식사야. 마지막 식사니까 한번 한이라도 풀어보자. 우리 그 아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나 한번 먹어보자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고기 식사를 하는 장면이야. 알겠지? 부엌안에 연기가 자욱했고 고기 냄새가 나. 우리는 며칠 동안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서 우리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썼어. 아까 명희 누구였지? 죽은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명인의 집은 이미 철거되고 있는 집이야. 철거 중인. 명인은 이미 없어. 그 집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짝 뜯어다 쓰는 거야. 여기 서 있어. 안방에 문설주를 쪽에 아궁이에 막 넣어서 그냥 쓰는 거야. 주변에 있는 다 철거되는 집들인데 뭐.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어.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갔었어. 누구야 이거 지섭? 아까 지식인, 그치? 가정교사 그 건너편 그쪽에 지섭이 요거든 이 사람. 감옥에 갔었어. 노동자래 미안해. 지식인이 잘못 없이 이 시절에 감옥 갈 일이 뭐가 있을까? 맞아, 학생 운동 한 거야. 민주화 운동 같은 거. 어. 그래서 학생 운동 했다는 거 알 수 있어. 뭐에 맞서 싸운 거야? 그냥 민주화 하자고. 현실에 맞서서 싸운 거야. 지섭은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사회에서.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고 집들이 다 헐렸고 동사무소가 보였어.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 지금 우리 동네랑 대조되네. 여기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 아까 얘기했던 부촌, 부유한 동네. 여기가 한때 일한 빵집도 보였고 정말 예뻤대. 그런데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어. 부엌국에서 고기 끓이는 냄새가 났고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질을 했어. 동사무소 앞에서 서 있었고 이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은 누구야?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 그렇지. 철거원들. 그들이 다 철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지. 그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 근데 그 장면을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 이렇게 마당에서, 조그만 집에 마당에서 밥을 이제 처음으로 고기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먹으려고 해, 식구들끼리. 근데 이제 저쪽 멀리서 동사무에서 이제 우리 집 철거하러 오는 애들이 뻔히 오는 게 보여. 그러니까 형은 딱 하고 누구의 눈치를 봐? 내 눈치를 봐. 영호. 왜? 영호가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지? 좀 불같다고 그랬지? 우리가 다혈질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형은 나를 왜 걱정한 거야? 싸울까봐. 다혈질. 나를 걱정한 거야. 그냥 얘 자체가 걱정됐다기보다 얘가 괜히 막 나설까봐, 괜히 다칠까봐, 싸움이 이뤄질까봐. 나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나한테도 소중한 마지막 식사거든,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고 지섭이 수저를 들었고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고깃국을 마셨어.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어. 걔네들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 영희는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 영희가 이제 나가 있으니까.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이 대부터 묶어 흘러보내던 시갈이 올라앉았어.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 얘네들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왜? 마지막 식사거든. 마지막 식사인데 어디서 지금 마지막 식사야? 지금 우리 집. 지금 우리 집이라는 건 우리 선조들 때부터 묶어 흘러보낸 시간이 여기에 쌓인 집이야. 뭐냐면 대대로 가난했거든. 한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 계속 그 가난함이 쌓이고 교육을 못 받고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고 가난하고 이런 게 쭉 쌓였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시멘트 벽이라도 있는 조그만 집을 구했거든. 하지만 그것도 곧 철거돼야 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었겠지. 방금 얘기한 선조들 때부터 묶어 흘러보낸 시간이라는 건 물려 내려온 가난 속에서 겨우 마련한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식사를 한 거지. 그런 거 의미 좀 잘 알아두고 물려 내려온 가난 속에서 겨우 마련한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야.
우리 한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식사 다 하면 뭐 주니? 뭐 숭늉 같은 거 주지. 그렇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디저트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여기도 어, 이제 숭늉을 먹기 시작해. 고전에. 네, 여기서부터 보자.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 받은 기침 이런 것들만 있었을 거야. 뭐 선조 뜰 때부터 묶어 흘려보낸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엔 뭐밖에 없어? 피, 눈물, 힘없는 웃음소리, 가난밖에 없어. 소외도밖에 없어. 어려움밖에 없었대. 쭉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대문은 문 열라고 막 두드리는데 우리 마지막 식사는 해야 되잖아. 마지막 식사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이렇게 포위해버려. 둘러싸버려.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시멘트 담을 부숴. 그리고 시멘트가 무너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봤어? 식구들이 밥 먹고 있는 걸 봤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 그래서 밥 먹는 거를 조금은 기다려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어. 그래서 시멘트 담을 쳐부수는 건 비인간적이지. 그렇지? 폭력적이야. 하지만 또 이 부분은 인간적 면모도 있어. 얘네들도 사람이야. 우리처럼. 그걸 딱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식사를 마무리하고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어. 사실 대문을 열 필요가 있어 없어 이제 지금은? 시멘트 벽이 무너져 내렸잖아. 들어오면 되는데 정식으로 무슨 신호를 준 거와 다름없어? 들어와 라는 신호를 준 거와 다름없지? 우리 이제 밥 다 먹었어. 철거해. 어머니는 어머니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 싸서 나오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 싸서 나왔어.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 뭐 하던 분? 노동자야. 육체 노동 했던 사람인 것 같아. 동시에 이 가족을 먹여 살리던 생계 수단이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명을 받고 철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이제 막 부수기 시작을 해. 그거를 이제 막 보니까 지섭이라는 애가 내가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한테 딱 주고 걔네들 앞으로 용감하게 걸어가. 지섭은 그래도 지식인이잖아. 할 말은 해야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니네 무슨 일 했니? 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오늘까지 는 철거해야 돼. 너 이제 철거 원래 일자 지났잖아. 이건 법이야.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 하지만 지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보다 지금 니네가 수행하고 있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니네가 얘기하는 당장에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거.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이야. 그러니까 500년 동안 뭐가 없었어? 집이 없었어. 쭉 대대로 물려내려온 가난이야. 이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거야. 그 노력과 그러니까 좀 이제 난장이 가족들의 노력,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 이런 것을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너네 지금 그 사람들의 노력, 삶, 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부숴버린 거야.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나 다름없어.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상부에서. 사실 이것도 우리 생각 한번 해보면 용역으로 철거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소외된 계층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뿐이지. 사실 이런 결정은 지금 누가 한 거야? 그 위에 사람이 한 거지. 그 위에 사람이 하고, 그 위에 사람이 하고. 지금까지는 그 거기에서 이제 시멘트 집 짓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사는 것을 다 묵과해 줬으면서 갑자기 개발해야 된다고 당장 나가래. 그리고서는 얘네들 너희 가서 철거해. 소외된 계층끼리 싸우게 만들지.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야. 함정을 놓은 거나 다름없어. 이 사람들 그냥 빠져 죽으라고 함정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지섭이 분노하고 있고, 이거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화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지섭이 주먹을 꽂아 넣어. 하지만 이제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곧 지섭은 여러 명한테 이제 얻어맞지. 그때 이제 나랑 형이 이제 참전을 하려고 그래. 같이 싸우려고 해. 하지만 아버지가 말려. 끝까지 그래도 아는 사람. 지식인. 지식인이 다 하게 냅더라. 결국 지섭은 얼굴에 피가 젖었고,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고 끌고 갔어.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갖고 동사무소를 지나 큰 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고 아버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어. 마지막에 이제 포커스를 준 거는 아버지의 뒷모습과 작은 그림자네. 그렇지. 실제로 아버지가 난장이니까 그림자도 작게 비쳤을 거야.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망치 들고 건장한 사람들이었겠지. 그 사람들 가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작은 아버지가 따라가잖아.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신체적으로 그냥 난장이야. 난장이라고 해도 되고 난쟁이라고 해도 돼. 저번에 얘기했지만 원래 이제 원작은 난장이라고 나왔었고 지금 이제 난장이는 표준어가 아니야. 실제 표준어는 난쟁이야. 알겠지?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해.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 난장이냐 난쟁이냐 이런 걸로. 그래서 두 번째로 상징하고 있지. 현실적인 약자야. 대비되잖아 그림이. 폭력적인 사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잠이 나를 눌러왔어. 갑자기 엄청 졸려. 왜 그런 거 같아 수영아? 괜찮은 대답인 것 같아. 그치. 지금 이제 현실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잠으로 좀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로 졸리다기보다는 약간 무기력함에 가까울 것 같아. 그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무기력함. 무력감. 그리고 잠이 들어. 좀 장면은 이상하지만 이해는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고 꿈이 나와.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어. 꿈에서 모두가 이상해. 누구? 우리랑 지섭을 제외하고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식구랑 지섭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꿈에서 세계는 다 이상해. 하지만 현실은 부조리한 일이 정상처럼 일어나고 있지. 뭔가 이상해. 안 맞아. 부조리한 일이 정상인 일처럼 일어나는 현실의 의문을 품고 있어.
아니야. 그 세상에는 이 사람들마저 어울리지 않아. 어떤 사람? 정상적이고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마저 이상했어. 모든 게 다 이상해.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이상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상해. 꿈을 꿨어. 아까 펜지꽃 좀 잘 기억해 두자라고 했었지. 펜지꽃 2송이를 폐수 속에 던져 넣고 있었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 유빈아? 아까 펜지꽃이 뭐를 의미했지? 순수함. 그럼 그게 폐수 속으로 빠졌다는 건 더 이상 순수함을 지키거나 희망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순수함, 행복한 삶, 희망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세상이야.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서 가족의 입주권을 찾아 도망치고 입주 신청을 마쳤어. 그 입주권으로 영희는.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아무도 없어. 갔더니 가족은 다 사라졌어. 이때 핸드폰 이런 거 없다.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야. 찾기도 힘들어. 아버지는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려. 되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소설이야. 하지만 이런 비극성이 오히려 현실적이었지. 그 시대에는. 모두가 비극적이고 힘든 생활을 살았던 시절이야. 자, 우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여기까지고